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파인일병원 원장이고 김진목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영양가는 낮은데도 미각을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를 당장 끊기보다 매일 과일과 채소를 추가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추천합니다. 우리가 적포도주, 커피, 초콜릿 등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의견과 나쁘다는 의견이 항상 엇갈리는 반면에 논란의 여지 없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는 건 과일과 채소입니다. 매일 과일과 채소를 400g씩 섭취하면 암, 심장병,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양이 얼마만큼인지 알기 어려워서 미국 농무부는 매 끼니의 반은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강력한 이점 중 하나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고 섬유질로 인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과일 중에서도 사과를 특별히 추천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적정량의 사과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소화기능 향상, 혈당 조절 개선,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등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소화장애, 당뇨병, 골다공증, 만성염증과 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데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억제를 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량 함유된 섬유질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에 쌓인 유해한 콜레스테롤은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줘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신체의 니코틴을 해독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과의 효능 중 흡연자의 폐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섭취한 결과 천식 증상이 많이 완화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서 보이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폐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보호해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성분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피로물질을 제거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비타민C 성분은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에 담긴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 개선과 피부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의 껍질에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이 있듯이 사과 껍질에도 과육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에만 있는 셀룰로스는 변비 예방에 좋고 흔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 공복에 사과를 껍질째 한 개씩 먹으면 장이 활성화되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펙틴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과육 대비 3배, 플라보노이드는 8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폐액으로 활용하면 유기산 성분이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해서 각질 제거와 모공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르솔루산은 비만을 억제해주고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 비타민 A와 C, K 등도 풍부합니다. 사과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사과는 100g당 57kcal 정도 되는데 보통 사과 한 개가 250g쯤 되니까 사과 한 개가 150kcal가 되죠. 사과 2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사과 씨앗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이 시안화물은 모든 과일의 씨앗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고 아주 과량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사과를 먹을 때 씨앗째 먹는 것은 아무 탈이 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하고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설인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밤에 사과를 먹는다고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당뇨병 환자, 다이어트 중인 사람, 숙면을 취하고 싶은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 당근, 양배추, 케일, 부추,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비타민 C와 칼륨이 많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영양상 보완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사과는 기운이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함께 주스를 만들어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먹으면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서 저는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서 양배추로 만든 위장약도 많이 판매되고 있죠. 양배추 속 설포라판은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형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위벽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역할을 해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고 상피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등 피부 노화 방지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인돌스리카비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항암 작용이 있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칼슘이 꽤 많이 함유된 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양배추의 칼슘은 다른 식재료에 비해 체내 섭취율이 높아서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운동을 도와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폐의 가스 차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위벽을 보호해서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기관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위궤양의 완화뿐 아니라 위염, 변비 및 설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서 양배추로 만든 위장약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양배추 속 설포라판은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형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위벽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과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천년 소화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항응고제의 약효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 외에도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시금치, 부추, 건대, 아욱, 쑥, 양배추, 양상추, 상추, 브로콜리, 미나리 등도 주의를 요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프락탄 성분을 소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양배추는 섭취했을 때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라서 이들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면서 가뜩이나 민감한 대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양배추를 삼가야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가 채소들은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초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이트로젠을 함유한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하면 고이트로젠을 생성하는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익혀서 섭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시력도 보호해주고 야맹증 예방에 좋고 베타카로틴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고 피로회복을 도와 만성 피로를 물리쳐줍니다. 비타민 A와 철분이 조혈작용을 도와서 빈혈도 예방해줍니다. 당근 속의 펙틴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설사를 먹게 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 변비를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천연 카로티노이드는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당근의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 영양소는 세포의 성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고 암으로 이행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특성인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 결핍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백혈병의 발생률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식품을 통하지 않고 영양제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는 흡연자들은 오히려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당근의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껍질에 많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당근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껍질째 익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5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를 1대1대1의 양으로 준비해서 착즙을 하시든 믹스로 갈든 잘 만들 수 있겠지만 믹스로 갈 때는 순서를 잘 지켜야 물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수분이 많은 사과부터 서너 번에 나누어서 느린 속도로 갈아준 다음에 당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느린 속도로 갈아주고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넣어서 저속으로 갈다가 고속으로 30초 더 갈면 부드러운 스무디 형태로 완성됩니다. 이 외에도 바나나, 케일, 오이 등도 섞어도 좋고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티스푼 정도 섞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스류는 섬유질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려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특히 제품에 따라 액상과당을 첨가하여 채소 과일 주스이지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제품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하면 좋은 식품으로 양배추, 감자, 생강, 사과, 바나나,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단호박, 검은콩, 두부 등을 추가해서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출하실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한두 개를 먹으면 금세 허기가 사라집니다. 삶은 감자 몇 개는 식욕이 떨어진 여름철에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 사람들의 주식이 감자일 정도로 감자는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는 땅속의 사과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C와 비타민 B, 칼륨, 철 등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좋지만 요즘 청장년층이 감자 하면 떠올리는 프렌치 프라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품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노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 떨림 현상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그네슘 부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추천하는데 감자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높아서 노화 방지 및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쥐나는 다리나 눈 떨림에 도움이 되지만 감자 외에도 다시마, 통밀, 아몬드, 메밀, 땅콩, 기장, 호두, 피칸 등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가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있는 감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항염작용을 합니다. 자줏빛 감자 자영과 붉은색 감자 홍영은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색깔 감자는 일반 감자에 비해 아린 맛이 적고 식감이 아삭해서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서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고 장에 가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세균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 단수의 지방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익히지 않은 감자를 먹으면 식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감자 역시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감자즙이 위장장애 개선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감자는 쓴맛과 딱딱한 질감이 있고 사람에 따라 약간 비릿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감자를 생으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화합물은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 독성을 발휘해서 졸음이나 가려움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껍질에 묻은 흙, 곰팡이 등을 철저히 제거한 후에 깨끗이 씻어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감자의 껍질에는 섬유질과 철분, 칼슘이 많고 부종을 막아주는 칼륨과 피부와 혈관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도 껍질에 많기 때문에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를 껍질째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수치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이고 삶을 때 감자 껍질로 인한 쓴맛을 제거하려면 살뜨물을 이용하면 좋고 껍질만 따로 튀겨 드셔도 별미라 합니다. 그리고 감자와 함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설거지할 때 감자 껍질로 기름진 식기들을 닦아주면 수월하게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말린 뒤 볶아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긴 뒤 해가 잘 드는 곳에 일주일 동안 감자 껍질을 말린 뒤에 프라이팬에서 처음에는 센 불로 3에서 5분 정도 볶다가 중간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4리터 주전자를 기준으로 볶은 감자 껍질 2주먹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낮추고 10분 정도 끓여낸 뒤에 식혀서 마시면 됩니다. 감자는 단백질과 거리가 먼 식품으로 흔히들 생각하시지만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단백질 흡수량을 비교한 결과 감자에서 3.4%, 계란에서 4.6%, 생선 4.8%, 치즈 5.8%를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지 않고 근육이 줄어들지만 고기 섭취가 여의치 않은 노년층에 있어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량과 근육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 또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되는 것도 근육량이 부족해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만 섭취하려 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는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파괴되어 버리죠. 그런데 감자는 녹말 입자가 막을 형성해서 비타민C 파괴를 막아줍니다. 감자를 물에 삶았을 때 비타민 손실률이 70%, 전자레인지에는 55%, 오븐에 구웠을 때는 5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가 의외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돼지 감자에는 혈당을 낮추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변비, 체중 조절,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감자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를 위해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운 감자는 당지수가 85나 되어서 고구마 61보다 많이 높죠. 고구마의 맛이 달아서 혈당을 더 올릴 것 같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당지수는 오히려 낮고 감자는 단맛이 없는데도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자를 먹었다면 다른 당질 섭취를 줄여서 혈당 상승을 막으셔야 합니다. 당지수가 높은 감자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를 낮춰 먹을 수도 있는데 바로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흰밥, 파스타, 감자 등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지만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세균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흰밥, 감자, 파스타 등을 조리 후에 차갑게 식힌 후 다시 가열하면 혈당에 영향을 덜 주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생감자의 당지수가 종류에 따라 70에서 110 정도인데 비해 냉동했다가 재가열한 감자의 당지수는 150g당 23으로 아주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식품이지만 특히 당근과 잘 어울립니다. 이 둘을 함께 요리하면 섬유질, 비타민C와 칼륨의 공급원으로 최적입니다. 감자와 당근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많아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칼로리도 낮기 때문입니다. 감자와 당근을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집니다. 볶을 때 견과류와 양파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사용해서 국을 만들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되는데 국을 만들 때 육수나 채수를 사용하면 안성맞춤입니다. 감자와 당근을 이용한 스튜는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인데 쇠고기, 양파, 버섯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감자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영양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단백질, 지방을 이들 식품이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자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와 치즈에 부족한 마그네슘을 각각 보충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감자를 고르는 방법으로 표면에 상처가 없고 매끈한 것이 좋고 무거우면서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있거나 썩은 감자는 미리 골라내셔야 합니다. 나머지 감자를 삭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신문지를 덮어서 습기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가 싹을 틔우지 못해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싹을 도려내고 먹어야 하는데 싹을 도려낼 때에는 눈 부분이 남지 않도록 말끔히 도려내야 합니다.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해도 솔라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깨끗이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감자를 떠올릴 때 청장년층은 햄버거와 함께 먹는 감자튀김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노년층은 껍질째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소금이나 버터에 찍어 먹던 시절을 떠올리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감자나 삶거나 굽거나 쪄서 익힌 감자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고온으로 튀긴 프렌치 프라이는 건강에 매우 나쁜 음식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암협회에서 지목한 암 유발 5대 식품에 포함되었을 정도겠습니까? 감자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감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 및 건강에 유익하지만 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보존 용기가 있죠. 주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페놀 A인데 내분비 교란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서 2020년부터 모든 영유아용 용기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조리기구들, 냄비나 프라이팬에서도 발암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코팅 제품은 열을 가할 경우 PFOA라는 발암 성분이 방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는 코팅이 벗겨질 경우 중금속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양은 냄비에서는 알루미늄이 녹아나와서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될 제품으로 일주일 이상 쓴 수세미가 있는데 독일 대학원 연구 결과 1세제곱센티미터당 500억 개가 산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세균에 취약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은 가정도구로 1위는 도마이고 2위가 설거지용 스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크릴 실내를 사용해서 손때기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아크릴 섬유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사용을 다한 후 버리면 땅에 묻어도 100년 정도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남는 자연오염 물질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배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해양생물이나 소금, 식수 등을 통해서 인체로 흡수되고 장세포와 결합되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던 중금속이나 첨가제 등이 방출되면서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독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수세미를 물에 담가서 전자레인지로 2분 돌려주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이 방법의 효과를 실험해본 결과 수세미 속 세균의 99% 이상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균은 전자레인지가 작동되기 시작한 지 30초 만에 사멸했습니다. 소독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싹 말려야 세균 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세미 관리가 힘들다면 두께가 최대한 얇은 걸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물기가 빨리 말라서 세균 번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철 수세미는 전자레인지에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00도 이상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줘야 합니다. 아크릴이나 면 수세미는 베이킹소다, 식초, 따뜻한 물 1:1:1로 섞은 용액에 넣어서 소독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수세미와 용액을 같이 넣고 3분 정도 주무르면 됩니다. 칫솔이나 행주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딱딱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젖병, 캔 내부 코팅제, 영수증 등을 만드는 데 비스페놀 A가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데울 때 과량의 비스페놀이 용출될 수 있는데 성인 남녀의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성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변 중 비스페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그룹이 가장 낮았던 그룹에 비해 7 내지 20%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비스페놀 A가 비만과 당뇨병 발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데우거나 해동할 때 별 생각 없이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해로운 성분을 방출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중 2번 HDPE와 5번 PP만 안전하지 나머지는 모두 전자레인지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을 방출합니다. 컵라면 용기는 6번 PS라는 재질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명칭은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 우리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은 주로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한 용기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수증기 배출 통로를 확보해 줘야 하고, 적석 조리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른 전자레인지의 출력, 가열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수병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서 깨끗하게 세척하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고 건조가 어려워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페트병은 온도와 햇빛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라스틱 성분이 새어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들의 안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분비창에 추정 물질이 용출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게르마늄,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검출되지 않았고,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는 저장기간 햇빛 노출이 증가할수록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기존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부님들이 프라이팬을 고를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단연 바닥 코팅이죠.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까닭에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테프론 코팅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테프론 코팅제는 과불화옥탄산이라는 PFO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돼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FOA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하여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불임,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PFOA뿐 아니라 코팅 안쪽으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서 장기간 누적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매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버려야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 사서 사용할 때는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고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래 쓸 수 있고, 조리 과정 중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빈 프라이팬은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철수세미 대신에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음식물이 눌어붙어 세척이 어려울 때는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아래 본체가 보인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매실, 절임, 간장, 된장 등 찬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양배추 등 산도가 낮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인체에 축적되면 중금속 중독으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특히 뇌에 축적 시에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증가시켜 치매 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체내로 들어온 알루미늄 성분을 잘 배설시키지 못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캠핑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쿠킹 오일에 싸서 모닥불에 넣어 익혀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인데 과연 몸에 괜찮을까요? 쿠킹 오일은 알루미늄 오일이 정식 명칭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음에도 우리는 흔히 은박지라고 부르는데, 불고기 식당에서도 쿠킹 호일로 작은 용기를 만들어서 마늘이나 쌈장 등을 넣고 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경우도 많은데, 알루미늄은 바람, 치매, 신경계통 질환을 유발합니다.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루미늄 냄비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볍고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음식이나 그릇에 착부터 밀봉하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비닐랩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건강에 문제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PE 재질이고, 업소용 비닐랩은 PVC 재질입니다. PVC 재질은 가정용보다 끈적한 느낌이 들고 잘 달라붙습니다. PVC는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면 랩에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며칠씩 보관했다가 얼린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폴리 염화 비닐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포장재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는 심각성을 모른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용 랩은 PE인데 PVC보다 안전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일반 PE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PE도 있는데 접착력이 좋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투명하지 않아서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리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리 제품 중 산화납을 사용해서 만든 크리스탈 유리재는 피클, 과일 주스, 와인과 같은 산성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납이 용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재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에 24시간 담근 후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용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한 세척제를 사용해서 손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